무조건 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유독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 기쁨을 이야기하면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내 슬픔을 이야기하면 진심 어린 위로 대신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여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 분명히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나의 시간을 당연한 듯 빼앗고, 나의 평온했던 마음을 시기와 불안, 분노의 파문으로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로부터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3가지의 아주 귀한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더 이상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자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가장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라고 비유해 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지식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경험을 더하며 빈 항아리를 풍요롭게 채워나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우리는 가득 채워진 항아리 속의 내용물을 음미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항아리는 가득 찬 것 같은데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행복을 쏟아부어도 금세 사라지고 평온을 채워 넣어도 어느새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항아리 밑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독이 되는 인연입니다. 그들은 내 삶이라는 항아리에 대놓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바늘구멍 같은 작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비판의 말 한마디,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눈빛, 나의 선의를 이용하는 작은 부탁들.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구멍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피땀 흘려 채워넣은 소중한 것들이 밤낮 없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 나의 즐거움, 나의 평온, 나의 시간이 그 구멍을 통해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그 구멍의 존재를 알면서도 스스로를 탓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이해하면 관계가 나아지겠지 하며 구멍난 항아리에 더 많은 물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남는 것은 지쳐버린 내 자신과 텅 비어버린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더 붓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있는 그 인연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구멍을 단호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정신의 도적들을, 내 삶에 구멍을 내는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2300년 전 인간관계의 본질과 사람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본성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의 지혜는 마치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누가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장자의 눈을 빌려 우리 인생이라는 항아리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첫 번째 구멍, 우리가 반드시 인연을 끊어내야 할 그 첫 번째 사람의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시비를 가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걸러내야 할 독이 되는 인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모든 대화에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기어코 상대를 논쟁으로 이겨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대화는 그의 지식을 뽐내는 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의 사소한 오류를 지적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대화의 모든 순간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이기는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오만함이 희미하게 서려 있고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나는 어김없이 기운이 빠지고 어딘가 무시당한 것 같은 씁쓸한 기분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왜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장자 철학의 핵심인 재물론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는 세상 만물에는 귀하고 천함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것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그대와 내가 논쟁을 벌였다고 치자. 그대가 나를 이겼다면 그대가 정말 옳고 나는 정말 틀린 것인가? 내가 그대를 이겼다면 내가 정말 옳고 그대는 정말 틀린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한쪽은 반드시 틀린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비의 다툼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좁은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 잣대에 맞지 않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끝없는 논쟁과 평가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장자식 지혜는 명확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토론의 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함께 맞서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더 이상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고 나의 에너지를 그들의 헛된 승부욕에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특징,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고 이용하려는 사람.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유독 나에게 달콤한 칭찬과 과장된 아부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물론 칭찬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칭찬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나에게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오늘따라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라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해서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들은 결국 돈이든 시간이든 도움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얻어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장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진인, 즉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인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한결같으며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기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거짓된 사람의 칭찬은 마치 사냥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달콤한 미끼 뒤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차가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숲속에 자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버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색이 너무나 고와서 무심코 손을 뻗고 싶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맹독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수하고 평범한 약초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말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고 진실된 행동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지혜는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에 귀는 열어주되 마음은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담백하게 감사를 표한 뒤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시간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특징,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세 번째 독이 되는 인연은 만날 때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듣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늘 한결같습니다. 자식의 성공, 자신의 재산, 다녀온 해외여행,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 등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쁜 일을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순수한 기쁨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너는 이런 거 없지? 너는 나보다 못하지? 라는 교묘하고 잔인한 비교의 잣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데 자네 아들은 뭐하나? 이번에 강남에 집을 샀는데 대출이 많아 걱정이야 라며 걱정하는 척 은근히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괜한 자격지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장자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장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장자 철학의 정수인 소유의 편을 보면 거대한 새인 붕과 작은 새인 뱁새가 나옵니다. 뱁새는 붕의 거대한 날갯짓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지만 장자는 붕은 붕의 역할이 있고 뱁새는 뱁새의 역할이 있을 뿐 그 둘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용지용 이야기에서처럼 고든 나무는 제목으로 쓰이지만 구부러진 나무는 제 몸을 보존하여 큰 그늘을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교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둔 불쌍한 죄수와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꾸만 우리까지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지혜는 그들이 만든 비교의 운동장에 절대로 같이 뛰어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참 잘 키우셨네요. 훌륭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내 자식 이야기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재산 자랑을 하면 부럽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고 감탄해주고 나의 상황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비교 게임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길을 나의 속도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네 번째 특징,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 네 번째 유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듯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든 이야기, 억울한 사연,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가득 채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안타까운 마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막상 내가 힘든 일이 있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들은 내 이야기에 잠시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간의 교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릴 장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은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장자는 심여지수, 즉 마음은 고요히 멈춘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떤 감정의 파문도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살면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돌멩이가 날아와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호수에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집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던진 부정적인 감정의 바위는 내 마음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고 평정을 되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호수가 맑은 시냇물로 연결되어 서로 물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상대의 호수에서 흘러나온 오염된 물이 내 호수로 들어오는 하수도관만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은 공감과 동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며 따뜻하게 공감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에 내가 완전히 똑같이 빠져들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우울해하는 동화의 상태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역할은 상담사가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들어준 뒤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며 화제를 전환하거나 다음 약속이 있어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 호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도움이라는 명분으로 내 삶에 간섭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연은 다 너를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뜻 보면 나를 매우 아끼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자신의 불안과 통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선택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 음식은 먹지 마라. 노후를 생각해서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와 같이 끊임없이 조언이라는 이름의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내 말을 무시한다며 몹시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화를 냅니다. 결국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도 늘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불편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자는 이런 인위적인 간섭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무의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세상 만물이 가진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장자는 훌륭한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준 뒤 싹이 빨리 자라라고 잎을 잡아당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물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원사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은 그 사람 고유의 성질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내 인생의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려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도움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뿌리를 흔들고 스스로 자라날 힘을 빼앗는 해로운 간섭일 뿐입니다. 나비의 우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한 남자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힘겹게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치를 살짝 찢어주었습니다. 나비는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 속에서의 그 처절한 몸부림은 날개에 힘을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간섭하는 사람들은 내가 겪어야 할 인생의 몸부림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의 선의와 간섭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를 걱해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 방식대로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잡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 여섯 번째 유형은
관계 속에서 오직 받기만 할 뿐, 절대로 자신을 내어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창구일 뿐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은 극도로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시간과 감정, 심지어 재산까지도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작은 부탁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외로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100가지 핑계를 대며 사라지거나 철저히 나를 외면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점점 지쳐갑니다.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내가 아무리 관계에 정성과 마음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만 느끼게 됩니다. 장자가 바라본 자연, 즉 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환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면 땅의 물은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내쉬어야 다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직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 거대한 순환의 법칙을 거스르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블랙홀 같은 인연은 주변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에는 그 관계에 속한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오직 물이 흘러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강이 결국 말라붙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라가는 나의 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처음 안 되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인연이라면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인연이라면 서운함을 표출하거나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반응이 그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7번째 특징, 남의 말을 옮기며 이간질하는 사람. 7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고 부풀려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십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것처럼 늘 새로운 소문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이들의 단골 멘트는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누가 그러는데? 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시작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때로는 A에게 들은 말을 B에게 전하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B의 반응을 다시 A에게 전하며 오해의 꼴을 깊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쥔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우월감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은밀한 쾌감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의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여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말의 소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장자는 언어의 한계와 위험성을 깊이 꿰뚫어 본 철학자입니다. 그는 진정한 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의 위험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체도 없는 말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장자가 추구했던 꾸밈없고 단순한 진리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그저 재미로 돌을 던지지만 그로 인해 호수의 평화는 깨지고 물속 생물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말이라는 돌멩이를 던지지만 그 말은 우리 공동체와 내 마음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장자식 지혜는
나 자신을 대화의 블랙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몰라서요. 혹은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안 해서요라고 말하며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맞장구를 쳐주거나 궁금한 표정을 보이면 그들은 신이 나서 더 많은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나의 무관심과 침묵이 그 어떤 충고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특징,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마지막 8번째 특징은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주변 사람까지 자신의 정체된 세계에 머무르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입에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는 시도 자체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변화하는 세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대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만 안주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하면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라며 초를 치고 내가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배우고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나이에 뭘 더하겠어라는 패배주의에 물들게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가 말하는 도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장자에게 변화란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정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체된 사람은 흐르는 강물 위에 스스로 댐을 쌓고 과거라는 이름의 작은 웅덩이 속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흐르는 강물의 역동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웅덩이가 가장 안전하고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웅덩이를 벗어나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나를 자신의 웅덩이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관론이나 냉소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나약함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뱀이 더 큰 성장을 위해 허물을 벗듯 우리도 낡은 생각과 관계의 허물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웅덩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웅덩이에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배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배우기를 즐기며 나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새로운 인연들로 내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남은 인생을 썩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눈을 빌려 우리 삶에 독이 되고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 수 있는 8가지 인연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특정 인물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불편함과 답답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이제는 나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가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달콤한 말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남과 비교하며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삼는 사람, 도움이라는 명분으로 내 삶에 간섭하는 사람,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 말을 옮겨 갈등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여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부터가 내면의 평화를 잃고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에 묶여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자가 이들을 피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본성부터 악한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장자의 철학에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가와 부자연스러운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 그들 곁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인 기를 흐트리고 맑은 거울 같아야 할 우리의 정신에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나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독이 되는 인연으로부터 내 삶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자 수십 년간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독이 되는 인연을 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내며 절교를 선언하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장자의 방식은 그런 소란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장자의 방식은 마치 물이 스며나가듯 혹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댐을 폭파시키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물길이 스스로 바뀌어 나가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던 사이라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약속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 이제 바빠서 못 만나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의 다른 소중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좋은 책을 읽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만날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차를 두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은 우리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우리가 즉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바로 답하지 않고 한두 시간 뒤 혹은 반나절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봤네요. 무슨 일이시죠? 하고 담백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삶의 리듬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나의 깊은 속마음을 더는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를 두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하고 소중한 정원과도 같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에게는 더 이상 이 정원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안부나 날씨 이야기처럼 가볍고 피상적인 대화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깊은 고민, 가장 큰 기쁨,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은 이제 그들의 귀에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진심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드라마나 감정적인 갈등 없이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관계 정리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연습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풍파를 거친 배가 마침내 도착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평온한 항구입니다. 이 소중한 항구에 더 이상 폭풍우를 몰고 올 배를 정박시키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인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그들을 담담히 스쳐 지나가십시오. 오늘 장자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음은 잦아들고 마음의 평온은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8가지 특징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몇 번이었나요?
혼자 앓지 마시고 이곳에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